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자산관리론 수업도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 설명을 했어요. 그거 한번 기억을 다시 되살리기 바라고요. 자, 그것과 유사한 또 다른 형태의 하이브리드 채권으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신주는 새로운 주식이죠. 새로운 주식입니다. 신주 인수 이걸 인수한다 그러죠.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붙어 있다. 그런 회사채다. 자, 다 용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어로는 bond with warrants. warrant란 이제 워런티가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뭘 보증해 주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증되어 있는 채권이다. 줄여서 bond with warranty에서 BW라고 부릅니다. 전환사채는 CB로 했죠. Convertible Bond. 얘는 BW 이런 겁니다.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 미래 시점이죠. 일정한 가격, 그죠? 발행사의 신주를 일정한 이제 수량을 정해주겠죠. 인수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CB는 콜옵션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여기도 콜옵션입니다. 미래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뭔가 살 수 있는 권리. 뭐 바로 콜옵션이잖아요, 그죠? 콜옵션. 여러분들 옵션에 관한 거는 우리 학기 초에 간단하게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런 옵션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내가 3학년 과목으로 금융파생상품 강의가 있어요. 그걸 강의하고 있는데 이 파생상품이 바로 이렇게 금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몰라서는 안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는 3학년 과목 이런 과목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3학년 올라가면은 금융에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 앞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파생상품을 몰라가지고는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많아요. 뭐 기업에 취직할 때도 그렇고 금융기관에 갈 때는 더더욱 그렇고 아니면 개인 또는 가정의 자산관리 하는 데 있어서도 파생상품이 아주 유용하게 또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추합니다. 꼭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라서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또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 수업들 강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서 듣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드 위드 워런티도 발행사냐 투자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발행사의 장점으로서는 자금 조달을 促진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회사채를 파는 것보다는 회사채에다가 이 조건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신주 발행하면 너희들을 일정한 가격으로 너희한테만 먼저 우선적으로 줄게. 그 가격이 만약에 괜찮다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 현재 거래되는 회사의 주가가 10만 원대인데 신주 발행할 때 이걸 8만 원씩에 살 수 있는 권리 줄게. 아니 그렇게 아주 그렇게까지 저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회사가 각 회사의 주식이 한 7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요. 봅시다. 현재 가격이. 근데 이 BW의 때는 뭐냐면 이 회사의 주식을 8만 원에 신주를 발행할 때 무조건 너희들한테 우선적으로 줄게. 라고 약속을 해놓아요. 근데 이제 1년 뒤에 이제 기간을 정해놓잖아요. 기간이 지난 후에 주식을 보니까 이 회사 주가가 한 10만 원씩까지 올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대박 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당 2만 원씩을 차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여기 수익성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따 할 때 요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사람이 많겠죠. 자금 조달이 촉진되고 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자를 싸게 준데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낮은 이자율로 더 싼 자금 조달 비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인수권 행사할 때 자금이 막 들어오니까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와요. 왜냐면 8만 원이라는 돈을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본금이.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죠. 자본금은 자기 자본이죠. 타인 자본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 자본이 증가하면은 레버리지가 줄어들잖아요. 자, 이 정도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알아듣겠죠. 앞에서 뭐 이런 레버리지가 뭐다,
재무구조, 뭐 타인자본, 자기자본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잖아요. 그리고 기동성이 부여된다. 빨리빨리 소화가 돼요. 물량이. 자, 단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회사채 컨버티블 본드는 채권은 사라지고 주식으로 자기자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회사채가 그냥 남아 있어요. 회사채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채 본드 위드 워런티에서 본드 채권은 그대로 있고 워런트를 행사해서 주식을 투자자들이 신주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사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신주 발행해서 이제 일반 채권자들이 지분이 늘어나니까 대주주의 지분율은 하락하겠죠. 그만큼.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주가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신주를 인수할지 안 할지 가격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자본 구조가 불확실하고 그 주가가 언제 오르거나 떨어질지 모르니까 행사하는 시기도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 구조가 좀 얼마가 될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의 장단점 한번 볼까요? 일단 회사채니까 안정성이 기본으로 있죠.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은 이익이 늘어나니까 수익성도 또 증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자 융통성이 들어갑니다. 이거 뭐 자본 신주 인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좀 재량이 있죠. 자, 단점이 뭐냐?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으면은 신주 인수하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때는 뭐 낮은 이자율로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수권을 행사한 후에는 기존에 정해진 낮은 이자율의 채권만 남는 거예요. 뭐 이미 이렇게 신주 인수를 해서 이익을 많이 냈으면 낮은 이자를 받아도 뭐 해피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별로 매력이 없는 그런 회사채만 가지고 있는 꼴이 된다. 자, 이런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상당히 많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교환 사채, EB라고 부르는데 Exchangeable Bond, 교환이 가능한. 뭐와 뭐의 교환이냐? 이거는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그 회사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주식이 대표적인 거겠죠. 자, 소정의 기간이 지나면 사전에 합의된 조건, 가격 뭐 이런 거죠. 여기에 따라서 여기서 발행회사는 채권을 발행한 회사입니다. 즉 EB, 여기서 말하는 EB를 발행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 유가증권, 상장 주식이자 로 교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권리, 교환권이 들어있는 채권이다. 예를 들어서 뭐 SK 정유가 있죠. 여기서 이제 채권을 발행했어요. 근데 여기 EB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EB 안에 너희들이 이 EB 채권에 투자하면 나중에 SK텔레콤의 주식을 바꿔줄게. 조건이 맞으면. 즉 SK에서 채권을 발행해 놓고 다른 상장 증권, 주식, 즉 자기들 SK 정유사가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주식을 채권자들에게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 채권을 받고. 그러면 이 교환사채는 어떻게 될까요? 발행사 입장에서는 자산이 감소해요. 즉 보유하고 있는 주식 내주니까 자산이 감소하죠. 그죠? 그 다음에 부채, 채권이 들어오니까 채권은 상환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채도 감소해요. 그러니까 자산도 감소하고 부채도 감소하고 그런 의미죠. 그럼 우리가 이제 CB도 있고 BW도 있고 뭐 EW도 있어요. 만약에 그 권한이 행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과 부채 어떤 게 늘어나다 줄어든다.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하나 예를 들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EB를 볼까요? 권한이 행사되면 자본은 감소하죠. 자산 감소해요. 갖고 있는 증권을 내주니까. 그죠? 부채는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부채는 감소하고 이런 식입니다. 자, CB, BW 경우에 한번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게 늘어나냐 줄어드냐 한번 요 안에 화살표로 체크를 해보기 바랍니다. 숙제,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 삼아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뭐 그런 의미에서 복습이라 볼 수 있겠고요.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추가적인 자본 유입이 없다. 그죠? 신주가 아니니까요. 주식과 교환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자본 유입이 없다는 거여서 이제 BW도 주식은 주식이면 이게 신주예요. 거기서 신주. 그런 면에서 다르고 자본금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는 얘는 자본금 증가가 없잖아요. CB는 자본금 증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CB하고 다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면 혹시 이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한번 잘 이해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익 참가부 사채. 참가한다. participate가 참석하다 이런 뜻이죠. participating bond. 뭐에 참가하느냐? 회사의 이익에 참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회사 이익이 급증한다. 그죠? 주주들은 좋죠. 이익이 많이 나면은 회사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금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좋잖아요. 근데 채권 투자자들은 뭐 이자 받고 뭐 원금 돌려받는 거 외에는 국물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채권 투자자들이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낼 때 배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채권자와 주주 간의 어떤 그 이해 충돌이 있습니다. 채권자와 주주 간에 어떤 게 있느냐? 채권자는 안정적으로 해갖고 원금하고 이자만 챙기면 끝이에요. 주주들은 안정적으로 해갖고는 큰 이익을 못 내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큰 이익을 보길 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가요. 그러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가게 되면 채권자들은 싫어하죠. 만에 하나 그 하이리스크에서 이익을 크게 내봐야 채권자들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가갖고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간다. 그럼 채권자들도 망할 수 있잖아요. 좋은 것 없이 위험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주들하고 굉장히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투자를 꺼려하고 기업이 어떤 새로운 사업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고수익 사업을 추진할 때 채권자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무마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익 많이 나면 너희들한테 추가로 더 이자를 좀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마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익 많이 나면 우리 좀 더 주냐? 그러면 뭐 그래 뭐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수익이 급증해서 더 많은 이익이 날 때 채권자들도 이익을 좀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여기에 뭐 누적적 이익 참가분야, 비누적적 참가분야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뭐 있다는 것만 알면 넘어가 되겠고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자, 장점은 투자 매력이 높아서 자금 조달이 더 촉진된다.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죠. 단점은 이렇게 되면 주식에 대한 배당이 감소하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뭐 좋을 건 없잖아요. 이익을 저쪽에 더 많이 나눠준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옵션부 사채. 옵션이 붙어 있다. 아까 말한 옵션에는 콜 옵션도 있고 풋 옵션도 있어요. 콜 옵션은 살 권리고요. 풋 옵션은 팔 권리입니다. 그래서 bond with embedded option 그래. embedded라고는 내재화되어 있다 이게 내재화, 체화되어 있다. 채권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bond with option, 그죠? bond with option이에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채권. 여기에는 이제 callable bond와 putable bond라는 게 있습니다. call이라는 건 산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는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채권을 파는 거예요. 일단 팔아요. 투자자에게 팔아요. 자,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일단 매도를 해요.
그랬다가 이제 기간이 뭐 한 3년짜리다. 그럼 3년 후에 원금을 돌려받고 받았고 예전에 줬던 채권을 돌려받잖아요. 근데 팔았던 거잖아요. 만기가 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해요. 한 1년 또는 2년 후에 그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콜러블 본드는. 그러면 조기에 2년 후에 이제 상환을 해요. 상환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이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채권을 넘겨줬잖아요. 그거를 되사는 거예요. 바이백. 그죠? 조기 상환, 바이백 한다니. 그럼 살 권리가 발행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2년 후에 미래 시점에 이 대상물을 되사올 수 있다. 살 권리, 그죠? 콜옵션이잖아요. 콜옵션이 들어가 있다 해서 콜러블 본드. 발행자가 만기 전에 채권자에게 나한테 도로 팔아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기 상환, 그죠? 조기 상환 하겠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럼 발행자한테 유리하죠. 오히려 여기 투자한 채권 투자자는 불리하죠.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기까지 3년 동안 이자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중도에 상환이 돼버리면 그 돈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런 콜 옵션이 행사가 되느냐, 이 권리가 발행 당시 이자율이 5%였는데 1년이 지난 후에 4%로 내려갔다고 칩시다. 2년 후에. 그럼 발행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새로 발행하면 4%만 이자 주어도 되겠네? 그럼 기존에 5% 주는 거 조기 상환하고, 그죠? 4%로 재발행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이익이 크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5% 이자 받던 거를 조기에 상환해버리고 원금 돌려받아가지고는 다시 투자를 했더니 이자가 4%밖에 안 돼요. 결국은 투자자들은 불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콜러블 본드가 들어있으면 투자자에겐 불리하고, 따라서 이거는 보통 다른 채권보다 이자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이자를 더 주겠다 해야 사람들이 투자할 거 아니에요. 불리한 거니까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푸터블 본드라고 하는 것은 또 반대 입장이에요. 이번에는 채권 투자자가 만기 전에 야 원금 돌려다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발행자와 투자자에게 이제 투자자는 사왔잖아, 그죠? 발행하는 건 이제 발행자 입장에서는 매도한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입을 한 거잖아요. 사온 거예요. 중간에 되팔아야 되잖아요. 중도에 상환한다는 거는 파는 겁니다. 그죠? 파는 거예요. 팔 권리. 그 풋옵션이잖아요. 그래서 풋터블 본드가 되는 겁니다. 자, 풋터블 본드, 팔 권리. 채권자가 만기 전에 발행자에게 상환을 청구한다. 지금 갖고 있던 채권을 네가 도로 가져가라. 그죠? 자기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파는 거잖아요. 그죠? 채권 발행자한테 되파는 거예요. 그래서 풋터블 본드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전에 IMF를 겪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달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제일은행, 지금도 다른 외국계 자본에게 팔렸는데, 그때 이제 그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은행을 자기들이 인수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일은행이 갖고 있던 채권도 자기들이 인수한다는 조건 들어오잖아요. 그 채권을 그때 산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붙여요. 만약에 우리가 충분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도로 가져가라. 자기들이 갖고 있던 채권을 우리나라 정부에게 되팔 수 있다. 풋터블 본드를 집어넣은 거예요. 계약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IMF 같은 그 위기 상황에선 급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시장에서 일반 대중들이 이거를 거래하는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기관들끼리 거래하는 데 있어서 M&A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콜 옵션, 풋 옵션을
그 계약에 집어넣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이해해 두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무슨 뜻으로 저런 그 채권에 이름이 붙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회사채 얘기를 좀 할까요? 국채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국공채, 뭐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이런 것들은 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거고요. 거기서 큰 그 분류를 보면 개인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와 국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하고 크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채권 시장은 이렇게 국공채 시장과 회사채 시장 이렇게 좀 크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면 되겠고요. 자, 회사채라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자금 조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된다 이겁니다. 자금 조달 방법을 한번 볼까요? 먼저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투자를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조달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제 내부 유보금 앞에서 여러 번 나왔죠. 기업이 모든 사업을 해서 벌이는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수익에서 비용 다 제하고, 그죠? 세금까지 다 내고, 그럼 남는 수익금, 남는 수익. 여기에서 이제 뭐 배당 줄 거 있으면 배당금 주고 빼고 난 나머지 금액. 이거 중에서 이제 주주들에게 또 배당금을 주고 남겨진 거. 이만큼이 배당금이라면 이만큼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 내부 유보금이 되는 거예요. 이 내부 유보금을 가지고 투자 자금으로 쓸 수 있죠. 그럼 이건 뭐 비용도 들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쓰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자가 나가잖아, 그죠? 비용이 드는 거예요. 타인 자본이 증가하고, 그 재무 레버리지가 재무 구조가 좀 불리해지죠. 재무 구조가.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신주를 발행하는 거예요. 신주,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럼 새로운 주주들을 모시는 거죠. 증자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채권, 사채 발행. 이런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회사채 발행은 장기적인 자금을 보통 3년 이상, 그죠? 뭐 5년, 뭐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요. 그리고 대량으로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채 발행의 단점은 뭐 굳이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금을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 뭐 단점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자체 뭐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이자가 정기적으로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건 회사가 돈을 많이 벌 때나 적자를 볼 때나 무조건 이자는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재무 상태를 더 악화시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경기나 투자 실패 등에 의해서 안 좋을 때 이자는 계속 나가야 되니까 손실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채권 발행할 때 보통 확정금리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5%면 5% 3년 동안 주겠다. 근데 그 사이 뭐 금리가 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 이자를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위험 관리 쪽에 좀 불리할 수 있다. 왜냐면 확정금리를 보통 주기 때문에 그렇다. 변동금리로 들어놨으면 뭐 이자 내려가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건 복불복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금리를 확정된 5%를 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금리가 6%로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이 회사는 5%만 이자를 주면 되죠. 그러면 유리한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세요. 자,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장점들. 자, 이건 채권이잖아요. 배당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배당 압력이 없어요. 또 경영권 지배에 대한 위험이 없죠. 채권자들은 경영권에 참여할 권리가 없죠. 주주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압력도 없고 경영권 지배 위험도 없이 장기 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에요. 그리고 상환기일, 이자율 확정, 이런 일정 기간 동안 안정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용이하죠. 또 이제 배당금은 어때요? 우리 그 주식을 발행했을 때 배당금은 세금을 다 낸 이익에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회사채를 갖고 있으면요, 이거는 회사채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되죠. 그러면 순이익 계산할 때 이미 세금을 뺀 후에 세금이 나니까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즉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손비로 인정이 돼 갖고 세금을 줄이는 절세 효과를 준다 이겁니다. 전에도 이런 얘기는 했어요. 대차 대표님 설명할 때 이자는 그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그 비용만큼 순이익이 감소하는 거로 나와서 그 순이익 대비해서 그걸 과표로 삼아서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그만큼 세금은 적어진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자기 자본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충분히 얻어서 하는 경우, 이 절세 면에서는 타인 자본을 쓰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건 그런 의미를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타인 자본을 끌었으면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단점에서 얘기했듯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자 비용이 부담이 돼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환기일이 되면 차환 발행이 된다. 차환은 영어로는 롤오버 시키는 거예요. 즉 그 전에 만약에 100억을 채권을 발행했었다 해서 이제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또 다시 100억을 새로 신규로 발행해서 꼭 갚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에 연동시킨다. 금리 이제 즉 변동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는 위험 이자율이 변하더라도 위험 분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전체 총 자본 이자율 이거는 뭡니까? 그 주식 자기 자본에 대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비용 일종의 비용이라고 칩시다. 이거보다 회사채 비용이 이자율이 더 낮으면 그죠? 회사채를 얻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채 발행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선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절차도 더 많이 복잡하고요. 뭐 하여튼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채권을 또 이제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표채, 할인채, 뭐 복리채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한번 얘기를 볼까? 이표채라는 이자를 지급하는 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자 주는 표.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채권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짜리 채권이다.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5% 이자를 주겠다.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주겠다. 3개월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3년 만기다. 그러면 3, 40, 12장에 여기 쿠폰이 붙어 있습니다. 12장이. 이렇게 12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저 하나씩 띄어가는 겁니다. 여기 내용이 써 있죠. 몇 월 며칠에 이자를 얼마 나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하나 띄어갖고 가져가면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걸 이표라고 그래요. 이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표. 영어로는 이걸 쿠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표채지만 영어로는 쿠폰 본드입니다. 이표채. 채권의 곁면에 이자표가 붙어서 이자 지급을 해 이 표를 떼내서 가져가면은 소정의 이자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채가 이표채고요. 국채, 금융채도 일부는 이표채고요. 대부분 매 3개월마다 지급합니다. 1년에 4회 지급이 되겠죠. 아까 해서 이표를 떼어가면 돼요. 이 표가 제대로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거래할 때 확인하는 건 당연하겠죠. 다음에 할인채. 앞에서 이미 할인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액면 금액으로부터 그래서 1,000만 원짜리라면은 만기 상환기까지 여기서 90일짜리다 칩시다. 여기에 발생하는 이자를 선공제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90일 동안에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980만 원만 투자를 해요. 그리고 만기가 돼서 1,0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이자가 220만 원을 미리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할인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액면 금액에서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즉 할인된 금액으로 매출을 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통화안정증권, 아까 앞에서 얘기했고요. 지난 시간에 외국한 평형계금 채권, 금융채 이런 것들이 할인채로 발행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CD 같은 거예요. 90일짜리 CD. 예를 들어서 90일 후에 1,000만 원을 받는데 지금 이거 얼마를 집어넣느냐? 뭐 970만 원만 넣고 3개월 뒤에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3개월 이자가 3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 금액을 지금 30만 원 할인해서 970에 은행에 넣어놓고 만기 때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그다음에 복리채, 복리에 대한 얘기는 했죠. 중간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요. 그죠?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만큼을 재투자해 갖고 만기 때 일시불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3년 만기 복리채가 있다. 1년, 2년, 3년. 1년 후에 이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1년에 50만 원 이자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1,05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이자가 붙겠죠. 또 여기 또 50만 원이 또 나와요. 그럼 1,100만 원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나온 이자까지 포함해서 또 1년치 이자가 또 붙게 되고, 이렇게 붙은 이자도 같은 이자율로, 이 어떤 채권이 뭐 복리로 5%를 주겠다 하면은 이자에 대해서도 5%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 5% 이자를 추가로 얹어가지고 만기 때 한꺼번에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자 이런 주식들이 종류의 채권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유무에 따라서 분류가 돼요. 보증이 되는 거 보증채, 담보가 있는 거 담보로 보증하는 거 담보부채, 또 보증이 없이 되는 거 무보증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환 기간에 따라 또 분류가 있죠. 1년 미만에 만기가 되는 거 단기채, 1년에서 5년 사이 중기채, 5년 이상 장기채. 이자 금액이 이자율이 변하느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변동금리부 채권, 이자율이 안 변하는 것은 확정금리부 채권, 그죠? 스트레이트 본드라 그래요. 그냥 보통 말하는 채권. 확정된 표면 이자율, 그죠?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회사채와 국공채가 확정금리입니다. 그 밖에 이제 주로 할인채 같은 경우, CD 같은 거는 그때그때 변동하는 금리를 적용하죠. 그래서 변동금리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채권물을 우리가 fixed income 인스트루먼트라고 부릅니다. 그죠? 고정수익 채권, 고정수익 증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fixed income 인스트루먼트 그래요. 자, 그다음에 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에 따른 분류.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게 있고요. 액면 분할을 하는 채권이 있어요. 일정한 기간을 거치한 후에 원금을 분할 상환한다. 앞에서 뭐 지하철 채권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다는 거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채권에 대한 분류. 그래서 채권에 대한 분류까지만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